통일부 장관 지내신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전주에서 늦었네요. 네. 시청자분들께 산골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뭐 저기 전주에서 지금 오시는 길이신 거죠? 순창에 네. 섬진강가에 집을 하나 조그맣게 지어서 네, 순창에 예. 한 달 전부터 거기 내려가 살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대한민국에서 눈이 제일 많이 오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예. 예. 아 그렇구나. 그럼 계속 눈이 지금 많이 쌓여 있죠. 눈 네. 쌓인 것을 예. 막 헤치고 오신.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강원도 비슷해요. 예. 순창이 강원도하고 비슷합니까? 동쪽은 산지거든요. 예, 아 그렇구나. 순창하면 고추장밖에 하는 게 없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선 유튜브가 뜨고 있다고. 아 오늘 제목이 불편한 인터뷰 하니까 아니. 이게 굉장히 긴장되네. 아니요, 저희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인터뷰인데 예, 그 제목만 그렇습니다. 전주에서 출마하시는 겁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순창에 사시는 더라 혹시 순창에서 출마하시나요?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거기는 제가 서울에서는 제가 50년 이상은 안 살겠다고 서울 와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올해가 서울 탈출 50년 만에 서울 탈출한 해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고등학교 동창들 서울에서 송년회 하는데 네. 너희들 여기 서울에서 뭐 하고 있냐 내려가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좀 썰렁했어요. 그분들은 다 지금 서울에 계신 거고요. 그렇죠. 이제 시골 내려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꼭 지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0년 이상 서울에서 살면 안 되는. 저는 원래 촌놈이죠. 산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아침에 일찍 눈을 뜨면 서울에서는 할 일이 없어요. 이 아파트 거실에서 바라보이는 건 맞은편 아파트 벽이잖아요. 근데 마치 서대문 구치소 있었던 생각이 나요. 네? 그러니까 이 갇혀 있다는 느낌인데 시골에서는 그 이른 아침에 동트는 그 여명 그걸 매일 아침 아주 황홀해요. 해가 떠오르는 장면을 매일 보니까. 네. 그러니까 서울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아침을 매일 맞이하고 계시는 이런 상황인데. 정치가 별거 아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러십니까? 정치에서 완전히 멀어져 계신 느낌을 제가 살짝 봤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니까 현역인 김성주 의원에게 살짝 뒤지기는 하는데 출마를 하게 된다면 사실상 지금 재선에 김성주 의원과 세 번째 맞대결을 하게 되는 거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선이 본선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사실 호남 선거는 민주당 경선이 본선이죠. 네. 그래서 유권자들이 또 불만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선이라는 게 이제 꼭 좋은 사람을 좋은 사람들을 뽑아내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기득권의 벽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이름도 알려져 있고 하니까 불이익이 없지만 신인들한테는 이제 진입 장벽이 높은 거죠. 경선에. 그래서 뭐 신인들 가산점도 주고 그러는데 좀 더 파격적으로 신인들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전주에서 4번. 그렇죠. 네, 그리고 2007년 대통령 후보. 저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하얀 셔츠 이렇게 걷어붙이고 연설하셨던. 대선은 뭐 아픈 기억인데요. 뭐 제가 할 말이 없죠. 능력이 부족해서 떨어졌으니까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른바 이제 뭐 박지원 전 원장, 그다음에 천정배 전 장관, 그리고 또 우리 고모님 포함해서 올드보이의 귀환이다라고 규정짓고 비판하는 언론 보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보도는 좀 보셨습니까? 예, 보고 있죠. 현실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정치라는 게 이제 프레임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프레임을 씌우는 거. 근데 이건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건 나이로 하는 게 아니고 노선으로 하는 겁니다. 정체성으로 하는 거고. 민주당이 지금 제대로 못 싸우고 있는 것은 노선과 정체성으로 무장한 코어 그룹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DJ 때 정치를 시작했는데 숫자가 지금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전국을 끌고 갔거든요.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당당한 투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라북도든 광주든 전남이든 거기서 불만은 뭐냐면 네. 이 말도 안 되는 정권, 상식을 벗어난 이 변칙 정권에 대해서 네. 고개를 빳빳이 들고 김건희고 윤석열이고 제대로 맞붙어 싸우는 정치인이 호남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오비, 올드보이를 얘기를 하려면 그렇게 맞서서 싸우는 사람이 얘기하면은 뭐 저분들 들어오면 전력이 약화된다. 네. 이러면 설득력이 있죠. 예. 근데 자기들은 제대로 못 싸우면서 사실 그런 점에서는 정동영만큼 잘 싸울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예. 또 박지원 의원 같은 전투력을 가진 분도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천정배 전 장관은 내년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뭐 박지원 전 원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정동영 상임고문께서 더 적극적으로 싸워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 제대로 못 싸우는 이유가 노선과 정체성이 제대로 안 서서 그렇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특히 이제 윤석열 김건희 여사 예. 그 싸우는 선봉에 네. 소개되면 박수 받을 거잖아요. 예. 부사로. 왜 안 설까요? 왜 안 싸우는지 저도 아마 압수수색의 효과 아닐까 싶습니다. 중간만 따라가면 되는데 굳이 내가 모난돌이 돼서 정을 맞을 필요가 있겠는가. 예. 뭐 그런 보신주의, 기회주의 예. 뭐 이런 것이 만연한 것 아닌가. 민주당 싶습니다. 안에. 그렇죠. 예, 이것은 뭐 통상 국민의힘 안에 기회주의 뭐 DNA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또한 민주당 안에도 있는 것 같다. 기득권은 기본적으로 기회주의와 손잡게 돼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걸 지켜야 되니까. 네. 그래서 굳이 찬바람 부는 벌판에 나가는 것보다는 네. 그 기득권에 안주하는 것이 훨씬 편하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국민들 불만이 쌓이는 거죠. 지금 보면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게 이유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윤석열 정권의 어떤 그 계속된 검찰의 수사 때문에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쌓여서 운신조차 할 수 없다. 사법 리스크 그러는데요. 네. 이거는 서울에 보면은 그게 뭘로 군사 반란에 성공합니까? 수사권이잖아요. 수사권. 네. 수사권 가지고 네. 이 보안사에 그 계엄사령관을 잡아들이면서 이제 정보와 통신을 장악하면서 네. 군사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지금 이 정권은 검찰 수사권 가지고 이 나라를 요리한다 말이에요. 예. 근데 민주당도 거기에 틀에 갇힌 것 같아요. 지금 대표적인 희생자가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예. 아니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검사를 60명, 80명씩 몇 년을 2년을 투입해서 그거 직권 남용이고 검찰권 남용이죠. 네. 이거 고발해야 하는 거고 처벌해야 할 네. 대목입니다. 예. 그런데 그걸 전제로 그것이 그냥 합법적인 절차인 것처럼 용인한 바탕 위에서 사법 리스크 그러는데 네. 숲을 봐야죠. 이 정권의 속성. 네. 저는 이제 이 정권이 연성 파시즘, 연성 파시즘. 부드러운 독재. 예. 사실 검찰권 가지고 지금 검사가 2,100명인데 네. 그중에 지금 전면 배치한 게 136명이거든요. 차출해서 방통위원장 예. 최근에 임명한 것까지. 이 검사 집단 한 줌 가지고 대한민국을 요리할 수 있다는 건 착각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맞서서 민주당이 제대로 그 실체를 본질을 파고들고 네. 깨뜨리지 못하는 건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 말씀 주신 대로 민주당이 스스로 떨쳐 일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압수수색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그런 건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않았을까? 왜냐하면 뭐 돈봉투 가지고 뭐 현역 의원들 소환 조사도 한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검찰권 수사권을 가지고 당신 뭐 이러면 캐비넷 열 거야 뭐 이런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어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스스로 주춤주춤 자기 검열하고 뒤로 물러서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진단을 해 주신 걸로 들리는데요. 많은 언론들은 이제 세대론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0세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혁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수를 좀 바꾸기 위해서 온 건데 그에 비해서 민주당은 뭐 운동권
그다음에 낡은 기득권 프레임 뭐 이 안에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비교들을 많이 하는데요. 세대 교체의 핵심은 나이 교체가 아니라 세계관 교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당층이 많잖아요. 그건 뭐냐면 국민의힘이 가고자 하는 길, 그 생각과 민주당의 지금 대안이 되고자 하는 노력, 이게 둘 다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확하게 네. 하방 아래로 내려가서 네.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물가고의 금리에 이렇게 환율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말은 민생 그러는데 네. 시원한 맛이 없잖아요. 뭐 좀 가려운 데를 그러니까요. 긁어주고 하는 이런 예. 것이 없어서 네.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김건희 특검 이거는 70% 국민이 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네. 70% 여론이라는 거는 이거는 100% 지지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제 이거를 이제 지난 4월달에 네. 그 신속 처리 안건을 걸어서 이제 내일이죠. 내일입니다. 모레인데 이런 것들 이게 여러 뭐 많잖아요. 네. 뭐 최상병 특검도 있고 뭐 이런 거에서 좀 더 시원한 모습을 네.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원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것이 세대 큰- 교체보다도 네. 국민들이 지금 선거는 시대 정신이잖아요. 예. 뭐를 뭐를 원하느냐, 원하느냐. 뭐를 원하느냐, 뭘 네. 갈급하게 예. 지금 구하는가라는 것인데 과연 한동훈 박수 치면서 야 그래 50세 오니까 쉬운 살이니까 잘할 거다 이게 아니라 한동훈의 세계관이 윤석열의 세계관과 어떻게 다른가 이걸 국민은 꿰뚫어 보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경적 상대를 우습게 보면 절대 안 되죠. 네. 뭐 언론의 포커스가 그쪽에 맞춰지니까 네. 그걸 주의 깊게 봐야 되지만 예. 과연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그 세계관, 네. 또 노선, 또 끌고 가고자 하는 뭐 비전 뭐 이런 게 있는가 있다면 어떤 건가 네. 윤석열과 어떻게 다른가 예. 윤석열 대통령과 예. 뭐 이런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네. 진단을 그러면 한동훈 50살이니까 40살 내세우면 이것이 되는 예. 국면은 아니라고 예. 생각합니다. 어제 한동훈 장관 이제 뭡니까 취임사를 발표하는 뭐 것을 막 방송사들이 다 생방송을 해서 생방송 예. 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네. 그러면 그 메시지 내용이 어떤 건지도 못 보셨겠네요. 예, 뭐 기사로는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예, 전반적인 메시지 내용은 뭐 운동권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타겟으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싸움의 어떤 대상이나 적으로 규정하고 이제 민주당을 막 공격하는 이런 양상인데 그에 비해서 민주당은 조금 대응이 이렇게 좀 점잖거나 무기력하거나 뭐 여당 야당이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야당이 상당히 전투적이에요. 네. 여당이 전투적이고 여당이 오히려 막 몰아붙이고 네. 야당은 지금 신사 모드인데 이거 다시 제자리로 와야죠. 네. 지금 뭐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 윤석열 보십니까, 민주당이?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번 불독이죠. 한 번 물면 끝까지 승부를 봐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어질러 놓은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네. 예를 들면 9.19 군사합의 파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했습니까?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까? 한반도의 평화 문제가 평화 파괴가 민주당이 무슨 그런 점에서 저는 좀 불만이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정에 지금 전 분야별로 어질러 놨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그렇죠. 일러놨죠. 예. 근데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부 그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예. 국민들이 그걸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지금 뭐 다 헤아릴 수 없을 지경으로 전 분야에 뭐 정치,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경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뭐 지역에 계시니까 사정이 더 심각하다는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 뭐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뭐 자영업자들, 그리고 또 GDP가 또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IMF 이후 처음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가 계속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3% 성장률에서 지금 1.5%, 1.3%까지 잠재 성장률 이하로 떨어진 거죠. 예.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사실은 도처에서 국민들이 정말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점심 한 그릇 사 먹기가 아니 요새는 돈 10,000원 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요. 서울에서는. 그래도 최소 20,000원은 있어야 밥 먹고 커피 마실 수 있는 수준이 되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월급을 하나도 안 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살 수가 없는 지경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여든 야든
뭔가 비전을 안 보여준다. 이런 답답증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말씀대로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동안 쭉 그 해마다 네. 어쨌든 살림살이가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갖고 살아왔는데 지금 네. 이제 기대가 막힌 국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면 초과 절벽, 그러니까 저출생에다가 네. 저성장에다가 고물가에다 고금리에다가 뭐 옴치고 뛸 수 없는 네. 여기서 뭔가 야당이 정책적으로도 활로를 좀 제시하면서 근데 그런 비전 노력이 부족한 것은 이번에 그러니까 22대 총선에서 네. 그런 그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네. 그런 전문가 그룹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저분들이 저 경제 정책을 맡아서 하면은 훨씬 이 윤석열 정부의 팀보다는 나은 면면들이 네. 포진해 있구나. 뭐 대단히 참 죄송한 말이지만 지금 민주당에 네. 이 경제통으로 누구누구가 있다라는 걸 제가 잘 모르겠어요. 상임 고문님께서도 잘 누가 네, 경제통이 가령 이재명 정권이 됐을 때 누가 경제 총수를 하지라는 그런 면면이 22대 총선에서 좀 가시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사실 얼마 전에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한 초선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깝죠.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은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하고 더 이상 이런 정치 해봐야 의미가 없겠다라고 포기하고 나가는 국면. 그것이 굉장히 아픈 대목이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건 굉장히 신호가 나쁜 신호예요. 빨간불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대표가 직접 1대1로 만나서 네. 뭐 고충도 듣고 그리고 다시 경계도 하고 해서 네. 진짜 안 하겠다는 분이 진짜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하겠다는 분 중에도 물론 진짜가 있지만 네. 굉장히 이건 저 민주당으로서는 아픈 신호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고모님께서 보시기에는 민주당 이대로는 안 되겠다. 도저히 그냥 볼 수가 없어서 나라도 출마를 해서 민주당을 좀 바꿔야겠다. 이런. 저는 딱 하나입니다. 민주당이 제대로 해야 정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네. 5년 윤석열 5년에 이어서 한동훈 5년을 꿈꾸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근데 네. 이거는 5년 지옥도 네. 끔찍한데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안이에요. 대안. 네. 예. 그러면 이번에 22대 총선은 대안 그룹을 형성하는 겁니다. 한반도 평화의 문제, 평화 체제의 문제, 네. 북핵 문제, 외교 안보의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대안 그룹이 준비돼 있고 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고 네. 또 한국 사회에 지금 이 병목 교육이잖아요. 네. 교육혁명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때 5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윤석열 정부 뭐 합니까? 지난 20년 동안 교육에 대해서는 누구도 손 못 댔거든요. 노답입니다. 노답. 예. 박정희 정권 때 중학교 무시험, 네. 고등학교 평준화 이후에 네. 시스템 개혁이 없어요. 지체됐거든요. 그것을 해낼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런 개혁 그룹이 포진돼야 한다. 국민의힘과 생각이 다르고 네. 또 비전이 다르고 네.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춘 경험을 갖춘 그런 인물들을 지역구급 비례대표 간에 다수 포진시키는 것 이것이 이번 선거의 제일 중요한 대목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상임 고문이시니까 예. 사실은 대표하고 만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협의나 토론이나 논의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워낙 바쁜 분이라 제가 가끔 뭐 통화는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하고 예. 뭐 통음을 한 적도 있어요. 한참 네, 연초에는 그래서 뭐 격려도 하고 본인의 뭐 고통스러운 뭐 얘기도 듣고 했습니다만 네. 아무튼 제가 옆에서 보면 네. 아유 나 같으면 견딜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좀 힘들어하시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한 면은 담금질이고 연단이고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련과 고통을 또 이겨내면서 또 정상적으로 이 당무 처리를 해야 되고 선거를 준비해야 되고 하는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참
힘들겠다. 예. 나 같으면 저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사실 제가 이제 취재하면서 민주당 이제 주요 보직자들 만나보면 이재명 대표 지금 번아웃 상태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에너지예요. 대단한 에너지. 견디기 힘들 정도의 어떤 뭐 재판만 하더라도 이 진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내용이 많이 있고 당무해야지, 지역 살펴야 되지, 뭐 너무 일이 많아서 사실상 지금은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단식 이후에 네. 그 이제 족쇄로부터 좀 풀려났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네. 그동안 그렇게 압수수색하고 털고 불러가고 했는데 네. 돈 받은 거 없지 않냐? 받은 거 없다. 네. 뭐 무슨 시장이고 단체장들 정책적인 사인하고 결제한 거 이걸 갖고 얼고 매는 것은 국민들도 다 구분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 정도는 뭐 다 국민들이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단식 전과 후에 제가 느끼는 네. 직접 소통하면서 예. 다릅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네. 예? 이른바 사법 리스크라는 거에 네, 대해서 네. 이건 뭐 벗어난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지지자 중에 꽤 많고 예. 물론 뭐 반대파는 여전히 뭐 거기에 목을 메고 있는 거지만 네. 국민은 다르죠. 근데 이 흐름은 좀 어떻게 민주당에 워낙 오래 계셨으니까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4명의 의원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상당히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치적으로 올바릅니까? 정치적으로 좀 잘못이 있습니까? 어떤 정당에나 이견 그룹은 있긴 마련이죠. 네. 이견 그룹. 근데 이제 그 DJ 때도 김상현 네, 의원님이 이제 그 반기를 들고 뭐 이쪽에서 보면 반기고 비판 그룹이었고 예. 굉장히 불편해하셨어요. 예. 옆에서 뵀을 때도 그러나 큰 틀에서는 하나로 갔거든요. 큰 틀에서는 뭐 정대철 선배 같은 경우도 정발련이라고 쇄신 그룹 같은 거 활동을 해서 좀 DJ 대통령 총재께서 좀 불편해하고 했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는 하나였거든요. 네. 그렇게 봐야 되죠. 이견 그룹은 뭐 있는 거다 당연한 거다. 근데 이낙연 신당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명분이 없죠. 명분이 없다. 예. 정치적으로 그럼 잘못된 선택입니까? 그러니까 뭐 할 것 같긴 한데요 신당을. 네. 그러나 적어도 호남의 국간에서 보면 호남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이낙연 신당이 호남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그러나 이제 물론 그 2016년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오점입니다. 안철수 씨하고 손잡고 국민의당으로 제3당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앞서서 그때는 성공했어요. 물론 그런 가능성이 뭐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때 안철수 신당이라는 게 2월 달에 나왔으니까 아직은 뭐 1, 2월 민심의 흐름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이 폭주를 멈추게 해달라는 것인데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한 방 얻어맞으니까 그렇죠.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도 어물어물하고 좀 이렇게 됐잖아요. 올해 안에 뭐 결판을 낼 것 같더니 이런 것처럼 결국은 철퇴는 선거거든요. 그러면 선거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는데 이낙연 신당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안 맞거든요. 응? 그래서 저는 신당이 무슨 역할을 할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준석 신당이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차라리 이낙연이 아니라 이준석이 역할을 할 거다. 이준석 신당이 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커지면 덩치가 커지면 그러면 제가 쭉 얘기하는 게 어쨌든 목표가 그냥 저의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추게 하는 건 윤석열 정당이 100석 미만으로 떨어지면 국정 전환은 180도 된다. 100석 이하로 떨어지면. 100석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목줄을 그렇죠. 야권 연합이 잡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주권자가 국민인데 국민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철퇴를 내리는 거는 선거를 통해서 윤석열 정당을 100석 미만으로 꺾어라 라는 거죠. 거기에 이준석 신당은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이낙연 신당은 거기에 배치되죠. 그 언론인 생활도 함께 하셨죠.
예, 뭐 같이 출입처를 나간 건 아닌데 네. 예, 예. 뭐 비슷한 예. 연배죠. 그리고 정치도 같이 하셨죠. 예, 정치는 제가 이제 4년 먼저 왔나요? 예. 근데 어쨌든 뭐 언론, 정치 이제 거의 예, 뭐 동년배로서 함께 쭉 지나온 저는 넘어지고 엎어지고 꽃길도 있었지만 네. 자갈길과 낭떠러지로 떨어지기도 했는데 예. 우리 대표는 뭐 그런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 꽃길만 걸었던 건가요? 뭐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거 기억은 없는데.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이재명 대표더러 그만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 그만두고 통합비대위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거고 똑같지요.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거와. 아, 그럼 이낙연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수순이 틀렸어요. 네, 수순이 틀렸. 윤석열 정권과 맞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예, 예. 제대로 예. 김건희 윤석열을 들이치는 예. 그런 투사의 예. 면모를 보인 다음에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 예. 조금 설득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네. 제가 들어보기로 지금 이 정권과 싸운 뭐 기억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대선 지고 그다음에 경선에서 지고 그다음에 유학 갔다가 와서 예. 이재명 비판부터 시작을 한 셈이죠. 예, 그러니까 예. 당내 비판은 하시는데 네. 이 정권과 맞서 싸울 의지는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김민석 의원 같은 분이 사쿠라 노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이제 뭐 사쿠라는 용어를 어떻게? 자극적으로 쓰는 거면서 예. 우리 정치의 품질을 자꾸 낮추게 되기 예. 때문에 그런 표현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하여튼 이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려면 그 전에 더 세게 네. 윤석열, 김건희를 비판하라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나라. 왜 나라가 정상이 정상이 아니죠.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막 있던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당신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제 이런 예, 언론 환경이 돼버려가지고 진짜 좀 황당한 이런 거 작가들 같은 경우는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전부 막 잃어버렸어요. 예, 이런 일들이 서울의 벌어지고. 봄 영화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봄 거기에 이제 그 12 그날 밤에 네. 맨 먼저 장악한 게 방송사입니다. 제가 그때 MBC 기자였는데요. 12시 되니까 79년 79년 12월 12일 날 예. 육군 대위가 중대병력 끌고 들어왔어요. 그 MBC 접수했어요. MBC를 접수했어요. KBS, MBC 다 예. 방송을 틀어주어야. 예. 그러고 뭘 했습니까? 군인들이.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방송했습니까? 시청에다가 예. 검열단 만들어서 다 기사 쓰면 가서 검열 받았죠. 지금 준 검열 상태 비슷하게 예. 지금 윤석열 정권의 언론 이 상황 아닌가, 언론 네. 장악 상황 아닌가. 예. 그런데 그 노태우 같은 군사정부지만 직선제로 뽑힌 노태우 정부가 그렇게 말했어요. 방송에 대해서 또 언론에 대해서 언론은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되고 장악할 뜻도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그게 얘기 보수 정부예요. 이동관 위원장이 했던 말 아닌가요? 아니 노태우 정부 때 노태우 정부다. 노태우 정부 때 나왔던 얘기인데. 예? 그걸 이동관 위원장이 그랬어요? 다시 했어요. 예. 근데 그건 이제 진심이 아니고 그냥 그 레토릭으로 말로만 한 것이지. 예. 지금 뭐 장악하려고 KBS에 KBS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MBC 마찬가지로 시도하고 있고. 예. 진짜 그러면 이 정도 상황이면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전 국민적 저항운동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되게 조용합니다. 이 현상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침 총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네. 국민들은 지금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벼르고 있는 거예요. 네. 분노가 쌓이고 있거든요. 예. 아니 뭐 언론 장악뿐만이 아니라 예. 홍범도 장군 예. 그 역사 왜곡부터 네. 이념 논쟁부터 시작해서 최상병 박정훈 대령 사건하며 9.19 합의 파기하며 뭐 열거할 수가 없잖아요. 네. 국민들만 지금 분통이 터지는데 예? 그러면 심판하려면 그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민주당이 그 도구인 거거든요. 심판 도구거든요. 네. 민주당이 제대로 서야 하는 것이고 네. 진용을 제대로 갖춰야 하는데 거기서 지금 이낙연 신당 같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바람직하지 않다. 알겠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제가 반대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가 현재 당대표인데 조금 더 설득을 하고 모시는 노력을 해야지
너무 좀 소극적인 거 아니냐. 집 앞에 찾아가라. 박지원 전 원장은 이제 그런 제안도 하셨는데요. 근데 또 이재명 대표 측 취재를 하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전화도 잘 안 받고 만날 뜻이 없어 보인다, 이낙연 대표가. 그리고 심지어 이제 기류의 김대중 그 영화 VIP 시사 때도 결국에는 언론 인터뷰를 이유로 해서 2시에 오지 않고 저녁 7시 선택을 해서 따로 엇갈리게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양측의 이런 주장이 엇갈리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대표 스타일은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냥 이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잖아요. 네. 그냥 술 마시고 사람들 네. 여건 야건 가리지 않고 네. 친한 사람 반대 사람 가리지 않고 어울리는 그런 성격이 있는가 하면 네. 또 자기가 싫은 사람하고는 별로 또 잘 섞이지 않고 네. 또 등등 여러 타입 성격이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청탁을 가리지 않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스타일의 문제는 아니고 결국은 이 국면의 엄중함과 네. 왜 정치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 이제 결국은 노선으로 수렴되는 거죠. 네. 민주당은 지금 이제 이재명과 정치는 못해도 국민의힘에 가서는 정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 안 해요? 이제 이상민 씨 같은 경우는 탈당해서 그렇잖아요. 예. 예를 들면 예. 그래서 사실 전투력이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호남을 예로 들면 호남이 아니라 그분들이 영남 같으면 다 국민의힘 할 분들이 꽤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가도 무방한데 고향이 호남이라. 영남에서 민주당을 하는 분들의 그런 노선과 정체성을 닮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분들로 어쨌든 수도권이든 호남이든 네. 그게 이제 노선인 거예요. 다른 쉽게 비유를 네. 하면 예. 이제 그게 이제 크게 봐서 잣된 거죠. 이낙연 스타일, 이재명 스타일 그것도 두 분 다 이렇게 청탁을 가리지 않고 네. 이제 옛날 스타일 이런 게 아닌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예. 좀 지금 국면의 엄중성과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차려서 나가면 이낙연 신당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심판 대상입니까? 싸워야 될 대상입니까? 고민스럽게 되는데요. 아직 가정법을 할 때는 아닙니다만 가능하면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할 시간이죠. 한 2월 말. 1월 말까지. 2월 말 정도까지. 2월에는 이미 창당에 들어가 버릴 테니까요. 네. 2월에 창당해도 선거가 가능합니까? 안철수 신당이 그때 2월 달에 창당했어요. 2월 안철수 초에. 신당이. 예.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한 달 정도 남아 있고 선거 때 한 달은 평소에 1년, 2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노력해야죠. 예, 접점을 찾아서.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호남 얘기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영남에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영남 정치인들 향해서 이제 살찐 고양이라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와 비슷한 게 호남 정치인들도 민주당에서는 비슷한 상황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실제로 호남 정치인들의 어떤 혁신과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호남 지역사회 안에서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늘 보면 심판 여론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게 잘 안 돼요. 이미 앞에서도 드렸는데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요. 가령 옆에 이제 충청 지역의 시장, 군수, 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은 늘 그 임기 동안에 뭔가 업적을 만들어야 성과가 있어야 이 다음에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남북은 호남은 경선만 통과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단체장이든 의원이건 4년 내내 제일 관심 갖는 건 경선 통과예요. 네. 그래서 권리당원 확보하고 조직 관리하고 네. 그래서 철옹성을 쌓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지역 주민들은 불만이 쌓이는 거죠. 네. 결국 주민들이 이제 불쌍하게 되는 거죠. 말은 시민과 국민과 뭐를 외치지만 실제의
정치적 동기는 이제 사적 동기인 건데 네. 이게 이제 대통령제에서도 사적 대통령제라는 게 있거든요. 이 프라이빗 네. 프레지던시. 네. 윤석열 대통령이 딱 거기에 해당하는 건데 이 권력을 주머니에 넣고 사사로운 물건처럼 쓰는 거란 말이죠. 국회의원도 비슷한 거죠. 네. 이 국회의원이라는 것도 권력이라면 권력인데 네. 이것은 기본이 공이거든요. 공적인 가치. 공. 예. 공의 가치와 사회 가치. 그래서 예. 공직자윤리법에도 선출된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네. 못을 박았는데 실제 그런가? 그러니까 그건 공무원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선출직 의원들에게도 네. 과연 공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건가? 지금의 네. 공에서 제일 큰 가치는 뭐예요? 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헌신하고 있는가?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 윤석열 폭주를 막기 위해서 이번 총선 꼭 출마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번 총선에 내가 꼭 도전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은 어떤 저는 두 각별한 마음입니다. 이유가? 두 가지 저는 마음이다. 내키지 않는 게 있어요, 솔직히. 저는 예. 많은 기회를 가졌고, 네. 아까 오비 얘기도 네, 네. 말씀했지만 예. 스스로 국회에 가서 뭘 4년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망보다는 네. 정권이 바뀌어야 되는데 라는 네. 어떻게 가능한 한 빨리 이 정권을 종식시켰으면 좋겠다. 종식이 안 되면 강제로라도 방향을 전환시켜야 되겠다. 예. 그리고 3년 반 뒤에는 반드시 정권을 바꿔야 되겠다. 정권을 바꿔서 반드시 개성공단을 열어젖혀야 되겠다. 네. 이런 사명의식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에 너무 안타까워요. 개성공단 정도는 열 수 있었거든요. 그럼 왜 국면이 못했다고 달라. 그러세요? 문재인 정부 5년 제가 증인이잖아요. 네, 개성공단. 뭐냐면 제가 그때 출입 기자 아닙니까? 그 하이라이트 중에 아주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가 백두산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둘이 올라가 손 맞잡았잖아요. 네. 그때 제일 경악한 충격을 받은 지도자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이든이고 하나는 시진핑입니다. 미국과 네. 중국이 제일 놀랐거든요. 이제 미국과 중국의 손아귀를 벗어나서 네. 남북이 손잡고 뭘 밀어붙일 모양이다라고 놀랬거든요. 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실 그때 내려와서 네. 개성공단 문제부터 여러 가지 방법론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하지 못한 게 두고 아마 문 대통령도 지금 후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근데 개성공단 제가 2004년에 2005년에 열 때 네. 미국의 반대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그거 돌파하고 열어젖히고 10년 동안 가동했지 않습니까? 네. 그냥 개성공단은 공단이 아니라 평화의 안전판이고 네. 이 한국형 통일 방안이고 네. 우리 민족의 비전인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이 이렇게 쓰러지게 놔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거.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당신 제발 좀 대통령 좀 되라. 그래서 네. 예. 내 원도 좀 풀어주고 예. 그다음에 날 좀 이거 하나 시켜주라. 예. 한반도 평화체제 특사 네. 임명하면 내가 미국 중국으로 뛰어다니면서 예. 사자회담 좀 만들어 보고 싶다. 예, 예. 그래서 북미 수교로 예. 가는 거 예. 그 트랙을 다시 좀 만들고 싶다. 예. 이런 사람이 하는 건데 예. 그 일보 전까지 갔는데 다시 되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리고 그 일은 자만인지 모르지만 나만큼 잘할 사람이 없을 것 같으니까 나 꼭 그거 좀 시켜달라고 얘기했고 예. 그러셔야죠. 예. 그런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평양 특사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평양 특사 말고 평화 체제. 평화 체제 네? 특사. 평양 특사는 그거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예. 근데 지금 존 케리가 기후 변화 특사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민주당 정부를 네. 공화당 때도 했죠. 오바마 때 시켰나요? 근데 정말 이제 남북 문제는 또 국제 문제화돼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을 설득하는 문제가 있고 네. 중국과 소통해야 하고 네. 러시아, 일본을 동원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 저는 성공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육자회담에 예. 9.19 공동성명을 만든 네. 생생한 예. 경험을 갖고 있고 또 개성공단을 뚫어낸 경험을 예. 갖고 있어서 예. 그걸 다시 한번 돌려야 되겠다 그런 열망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에 포커스가 있군요.
네, 사실은 저는 이것 그것에 때문에 대해서 욕심이 있습니다. 예, 이것을 근데 참 너무 아쉽게 됐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문재인 정부 때 전 두 가지는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북 관계하고 검찰 개혁 두 가지는 꼭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할 말이 많죠. 많은데 저는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고 봅니다. 문재인 어떻게 정부에서. 보면은 이낙연 총리가 첫 단추였어요. 이낙연 총리가 첫 이낙연 총리가 첫 단추가 아니라 예. 첫 단추는 사실은 연합정부였어야 합니다. 통합정부였어야 합니다. 그랬으면 이 촛불혁명이 혁명으로 불릴 수 있는 제도화의 길을 갔겠지요. 네, 촛불혁명의 제도화. 그러니까 300명 중에 78% 232명이 이 박근혜 탄핵의 가표를 눌렀거든요. 네. 민주당이 132명이고 100명이거든요. 나머지가. 네. 국민의당이 38명, 한나라당에서 네. 62명이 가세했거든요. 예. 그 사람들 한나라당을 탈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와 손잡고 그러니까 230명 연정을 꾸렸으면 뭐든지 하잖아요. 230명이면 80% 의석인데 네. 그리고 촛불을 네. 1,700만 명이 뒷받침하고 있는데 네. 교육혁명할 수 있죠. 정치혁명할 수 있죠. 헌법 바꿀 수 있죠. 이낙연 총리보다 훨씬 큰 가치가 있었는데 네. 저는 왜 안 됐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누가 권력 독식이죠. 우리끼리 해먹자라는 거죠.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과 소위 얘기하는 친문 세력. 386 권력이죠. 386. 그래서 네. 결국 386 권력 아닙니까? 청와대를 둘러쌌던 것이 이제 노 대통령을 이제 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권력을 나눴어야죠. 독식이 아니라 네. 나눠 먹자로 해서 연합정부 통합정부로 가서 네. 촛불을 혁명으로 승화시키는 제도 개혁으로 갔으면 60이 아니라 7공화국으로 들어갔죠. 네. 7공화국으로 들어갔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적인 업적을 이룬 대통령이 됐을 터인데 네. 그 첫 단추를 잘못 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저는 통합정부론자입니다. 통합정부론자. 예. 작년에 비화입니다마는 작년에 또 안타까운 고비가 있었어요. 작년에 작년 선거잖아요. 대선 22년. 네. 이재명 후보의 신년 기자회견문을 제가 공덕동에 조그만 팀이 있었어요. 네. 이재명 대표팀? 이재명 대표의 양해 네. 여러 팀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기자회견문을 만들었습니다. 예. 신년 기자회견문. 예. 예. 그게 통합정부론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이 후보가 읽고 오케이 했습니다. 이거 좋다. 당에서 얘기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컨셉보다 네. 소확행 이거보다 이게 낫다. 좋다. 예. 그래서 억셉트를 했어요. 근데 좀 안타까워요. 송영길 대표가 사고 쳤어요. 송영길 대표가요? 어떻게 사고를 쳤어요? 근데 이 송 대표가 그걸 받고 그거를 예. 리크한 거죠. 다 미리 연말에 이제 우리는 통합정부론으로 간다. 예. 통합정부로 간다 해서 뭐 언론 인터뷰도 하고 뭐 다 해서 산통이 깨져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고 이제 40일 뒤에 통합정부론이 살아납니다. 명동성당에 이제 가서 기자회견하고 네. 통합정부. 근데 40일 시점 이미 타이밍을 놓친 거죠. 타이밍을 놓쳤어요. 연초에 그때 그리고 0.73% 차로 진 거죠. 갔으면 네. 그때는 안철수 씨가 1위 붙었을 겁니다. 그 연말에 참모들 논의해서 통합정부론으로 갔으면 안철수 대표가 그렇죠. 저쪽이랑 단일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민주당이랑 단일화했을 거다. 이쪽으로 왔죠. 그러면 선거 결과가 캠프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네. 그러면 선거 결과가 바뀌었죠, 당연히. 그래서 그게 변곡점이었는데 그때 선대위에 참여했던 원내 의원들이 일제히 반대했습니다. 무슨 통합정부론이냐. 이것도 독식하자는 거죠. 우리가 지금 10% 앞서고 밀고 가면 정권 잡는 건데 네. 무슨 이 권력을 나눌 필요가 있냐. 민주당에서는 왜 이렇게 나누면 커지는 게 권력이에요. 그러니까요. 연합 정치로 승리할 그러니까 생각을. 문재인의 실패는 2017년이죠. 17년 대통령 되면서 네. 232명을 묶어내는 통합정부, 연합정부로 못 간 것이 저는 성공 못한 요인이고 네. 이재명 정부 출범에 암초가 됐던 것은 작년 1월 신년 기자회견을 그때 통합정부론으로 가지 못하고 40일 뒤에 통합정부론으로 갔다는 것이 지체되면서 안타깝죠.
참. 그래서 다시 네. 어쨌든 찾아와야죠. 네. 찾아와야죠. 예. 근데 어쨌든 제가 국회의원 하나 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꼭 이런 일은 국회의원 아니어도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이 대표한테 그런 얘기는 했어요. 내가 작년에 원내에 있었으면 0.7%는 도와줬을 거다. 0.7%는 무슨 얘기냐? 네. 통합정부로 관철했죠. 그때. 네. 예. 그랬으면 국면이 달라졌죠. 예.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참 아쉬운 역사적 장면이 그냥 후루룩 넘어간 상황인데 이게 다 그 통합정부론에 대해서는 제일 큰 지지를 보낸 사람이 김종인 박사입니다. 네? 어머나. 김종인 위원장이 통합정부론에 대해서 이거 맞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 전적으로 동의했죠. 그래서 비화입니다만은 예. 김종인 박사가 예. 작년 대선에 예. 오늘 누구를 찍었느냐랑 저는 확실히 알아요. 이재명 대표 찍었어요? 아니 저는 알아요. 왜 하냐? 네. 이재명 대표, 김종인 위원장 이재명 찍었다. 야, 이거 단독이, 와, 이런 단독이. 예. 저는 확실해요. 200% 확신하는 증거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럼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안 찍었다. 그렇죠. 네. 그렇죠. 200% 확신한다. 통합정부로는 예. 김종인 박사하고 교감 속에서 예. 나온 겁니다. 야, 오늘 진짜 소름 끼치는 비화, 예, 충격 비화. 그래서 김 박사가 네. 무릎을 쳤어요. 만일 7공화국으로 간다면, 간다면 내가 역할을 할 하겠다. 명분이 있다. 그래서 김 박사가 안철수를 불렀습니다. 안철수. 만났어요. 예. 2월 달입니다. 2020년 2월. 2월 초. 예. 예? 단일화하기 한 달 전쯤이네. 그죠? 그렇죠. 3월 달에 했으니까. 그렇죠. 나중에는 뭐 다 비화가 나오겠지만 네, 네. 그 통합정부론 네. 김종인 박사 역할 네. 김종인 박사는 이 헌법 체제를 바꾸고 싶어 했어요. 예, 예. 선거 체제. 예, 예. 그러니까 밤낮 이게 무슨 국민의힘 양당이 나눠 먹기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세력들이 국회로 예, 들어가서 좀 다양한 정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그렇죠. 만들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개헌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어야 되고요. 쓰레기 종량제 한다고 그럴 때 미국도 못하는 제도를 우리가 성공시킬 수 있겠느냐.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 뭐 멋지게 그렇죠. 잘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쓰레기 분량이 30% 줄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미국, 중국 여태 안 합시다. 도랑을 파면 물은 도랑으로 예. 흐르게 돼 있어요. 예. 그게 제도입니다. 네. 제도를 만들면 제도를 따라서 행동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정치가 싸움, 진영 대결, 극심한 갈등 아닙니까? 네. 그럼 이거를 합의제 민주주의로 바꾸면 됩니다. 다당제로 가고 예. 권력을 분산하고 합의제 민주주의로 이것이 김종인 박사의 꿈이거든요. 네. 저도 그 제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네, 생각을 네. 공유하니까요. 그래서 그걸 갖고 묶어서 안철수 후보를 묶어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거의 될 뻔했는데 무슨 연유인지 저리 가버렸습니다. 무슨 될 뻔했어요. 연유인지. 무슨 연유일까요? 뭐 협박인지 아니면 돈인지 뭐 여러 가지 뭐 추정이 가능합니다만 돈이요? 작년에 사실 저는 어떻게든지 뭐 저와 안철수 후보는 애증이 있습니다만 그걸 어떻게든지 다시 왜냐하면 불안하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이걸 막기 위해서는 네. 안철수 후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봤고 이재명 후보가 동의했습니다. 네. 동의했어요. 예. 이재명 대표가 동의를 했다. 제가 저는 그래서 수시로 김종인 박사와 만났고 예. 그리고 김 박사가 또 안철수 후보를 설득했고 예.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예. 야,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안철수 지난 대선의 충격 의원이 지금 비화를. 어디가 있습니까? 국민의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어느 좌표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본인은 지금 해피합니까? 정말 정치인에게는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역사적 순간, 별의 순간이 한 번씩 있어요. 있는데 그게 작년에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합작을 했더라면 우리 역사가 바뀔 수 있었어요. 지금 안철수 의원은 아무 말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수준에 갇혀 있죠. 그 좋은 기회를 본인이 기회인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쳤는데요. 네, 다시 그런 기회가 우리 정치에 올까요? 어쨌든 우리가 노력해서 저는 합법적으로 이 정권을 빨리 끝내는 것이 국민의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법적으로 이 정권을 빨리 끝내는 방법.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네. 경제 정책뿐만이 아니라 예.
뭐 외교도 그렇지 무슨 예. 쓸데없는 이념 논쟁도 그렇지 9.19 파기도 그렇지 네. 남북 평화는 어디 갔는지 네. 그리고 지금 NSC 위원장을 저 안보실장을 2번씩이나 바꿨는데 웅크리고 있잖아요. 예. 차장으로. 그렇죠. 어? 예. 김태효 차장. 지금 저 완전히 대통령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참 불행한 일이에요. 이런 정권을 어쨌든 합법적으로 빨리 종식시키든지 네. 예? 그게 안 되면 적어도 예. 강제로라도 방향 전환을 시키도록 하려면 예.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민주당이 지금 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러면 합법적으로 이 정권을 종식시키는 방법. 종식시키는 방법은 100석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국민의힘을 100석 미만으로. 100석 미만으로 떨어지면 언제라도 네. 이미 그리고 이 재료는 그 빌미는 이미 제공했어요. 그 너무 대통령이. 많죠. 예. 그러니까 최상병 사건만 그렇죠. 하더라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했던 직권남용죄에 딱 떨어지는 게 박정훈 대령 네. 그 외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예. 이런 걸로 사단장을 자르면 어떤 놈이 사단장 해먹겠나라는 그 뉘앙스의 명백한 네. 뭐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치는 거고 네. 특검하면 금방 드러날 수 예. 있는 그런 거죠. 그건 예. 뭐 딱 나와 있어요 헌법에 예. 탄핵 사유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100석 미만으로 되면은 그 뭐 목덜미 잡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건데 앞서 이제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무실장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이 와서 인터뷰를 하고 갔는데 민주당의 전략은 과반 151석 전략 과반이면 성공하는 거죠.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 과반에다가 연합정치로 100석 미만을 떨어뜨려야 된다는 게 지금 상임고문님 말씀이신 것 같은데. 민주당은 과반하면 성공하는 거고 예. 이제 욕심 같아서는 예. 윤석열 정당이 100석 미만으로 떨어지면 합법적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이 정권을 끝낼 수 있는 거다. 네. 국민의 지금 분노는 그 지경에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이 좀 목표치를 수정해서 좀 아니, 목표치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다른 당이 이준석 다른 당이 당이, 좀 이준석 잘해주고 저 진보 정당들도 좀 좀 잘해주고 해주고 뭐 예. 이렇게 해서 그건 뭐 민주당의 영역은 아니죠. 아니다.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예. 뭐 과반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네. 자, 그럼 그런 점에서 지금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여러 논의가 안 끝나요. 뭐 병리평으로 회귀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연동형이다, 아니다, 준연동형 그냥 가야 된다, 뭐 위성정당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 논의를 한 지가. 결론이 안 나요. 요즘 뭐 비례 연합정당 얘기도 나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이것도 역시 첫 단추가 잘못된 거거든요. 비례 저는 연합정당도. 이제 이 연동형 비례제 론자입니다. 원조입니다. 제가 네, 원조. 그래서 15년 전부터 비례대표제 포럼 만들어 가지고 활동해 예, 왔고 예. 그리고 지난 20대 국회에서 준연동형, 네. 연동형 같지도 않은 준연동형 비례제 되는 그 시동을 부시도를 제가 민주평화당 당 대표가 된 날 문재인 대통령이 축하 전화했을 때 협조를 부탁했을 때 100% 다 도와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하십시오. 연동형 비례합시다. 당신 약속 아닙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이 저 자서전에다가 내가 대통령 하는 것보다도 선거제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퇴임 후에 깨달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같이 좀 본인들은 합시다. 권역별 비례제라고 주장을 아니 합니다. 권역별이든 어쨌든 뭐 네. 연동형이 연동형. 권역별이 아니고 예.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동의를 했어요. 지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럼요. 연동. 예. 그래서 제가 대통령 발언을 소개하면서 언론에 그게 대서특필되고 네. 연동형 비례제가 불이 붙은 거고 한 달 뒤에 제가 또 이해찬 대표를 설득했습니다. 네. 평양에서 예. 그 그때 평양에 같이 평양에 가셨을 때, 그때 예. 이정미, 이해찬 예. 평양 회동을 통해서 예.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시민 15만 명 앞에서 네, 연설했습니다. 예. 핵 없는 한반도, 핵무기 없는 한반도, 핵 위협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아주 참 명장면이었어요. 네. 진짜 텔레비로 뭉클했습니다. 보고도 감동하는데 현장에서 그 전율이었어요. 그때 현장에 계셨던 그렇죠. 거죠. 바로 뒤에서 내가 이해찬 대표한테 예. 오늘 저녁에 술 한잔 합시다. 술 한잔 하자. 예. 그래서 이정미 셋 해서 네. 자 한반도의 운명이 역사가 한 챕터가 넘어가는데 우리가 현장에 있었다. 네. 자 우리 국내 정치도 바꾸자. 이렇게 쟁투의 정치로 가면 되겠는가. 네. 연동형 비례 합시다. 예. 다당제 정치로 넘어가자. 네. 했더니 뭐 그때 이제 소주 몇 병 먹으면서 이제 이해찬 대표 그랬어요. 연동형 받으면 우리가 정확히 20석
손해 본다. 20석 날라가지요. 비례대표 민주당이. 비례 못 받으니까 왜냐하면 지역에서 다 차버리니까 그렇죠. 비례를 못 네. 받으니까. 그런데 하자 그랬어요. 이해찬 대표도. 그죠. 네. 그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건 평양 합의야, 평양 선언이야 하고 예. 그래서 사실은 논의가 굴러간 거예요. 손학규 대표 합류하고 뭐 예, 이게 사중에 단식하고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증인, 뭐 당사자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 뭐 아주 우습게 위성정당으로 이제 막을 내리는데 어떻게 이런 합의를 해놓고 위성정당으로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까? 예,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선거에 실패도 했고 저렇게 됐기 때문에 아이고 뭐 씨앗은 뿌려졌으니까 언젠가는 꽃이 피리라 뭐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하고 이제 접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지금 연동형은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보는데 네.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이제 준연동형으로 가면 위성정당 안 따라갈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뭐 비례를 한나라당은 국민의힘은 네. 위성정당까지 해서 그렇죠. 1, 2당이 바뀌어버리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첫 단추가 잘못 껴졌다는 것은 연동형에서 어쨌든 이 300석을 400석으로 비례를 100석 늘리면서 국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대신 의원들의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10년 동안 동결하고 네.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는 돈 늘어나고 네. 의원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특권 맞습니다. 줄이고 비용 줄이고 예. 이걸 해서 국민들에게 정면 돌파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어쨌든 뭐 김기현 대표는 뭐 10%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이제 하면서 영합 아주 수준 낮은 영합주의이고요. 네. 정치인이라면 욕먹더라도 미래를 봐야죠. 뭐 잘 욕먹을 결심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비례연합신당을 만약에 연동형으로 결정이 된다면 지금 상태에서 병립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연동형 비례제를 해야 되는데 작은 차이를 넘어서면 할 수 있죠. 말하자면 비례를 풀을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앞순위에 이제 진보정당들 배려하고 예. 민주당이 또 뒤순위 추천해서 가고. 들어가고 해서 민주당 포함해서 비례연합신당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 뭐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쪽에는 그럼 소수정당 배려하고 민주당이 후순위를 뭐 받고 그런 그런 대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만일 병립형으로 회귀한다면 네. 1대1로 이제 붙는 거란 네, 말이죠. 네. 붙는 건데 그러면 이제 국민들께 양해를 구해야죠. 사실은 연동형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려면 의원 증원하고 네. 특권과 비용은 동결하고 줄이고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네. 정말 초반에 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뭐 욕을 먹겠지만 그렇게 하고 정면 돌파하는 수가 있고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사실은 단식 때 네. 제가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 연동형 네, 비례제 네. 약속하셨어요? 아니 그때 이제 제가 뭐 위로하러 갔을 때 예. 그 얘기를 꺼냈는데 예. 역시 이제 그런 어려움 일당이 뒤집힌다는 뭐 충분히 대표로서는 고민할 수 예. 있죠. 이 상황에서 일당을 놓치면 안 돼. 국민의힘한테 일당을 준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그거는 안 되죠. 있을 수 없죠. 예. 그래서 뭐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인가 그 말이 그 이런 말인데요. 그 말이 그 네. 말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좀 더 구체적인 예. 계획 보관을 얘기해야 되죠. 네. 그리고 첫 단추가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짚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 전선에 제일 앞에 서서 이 판을 좀 주도하는 얼마 전에 백낙정 선생님을 뵀는데 네. 백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몰랐어요. 완전히 그 실명이 엄청 나옵니다. 이 뭐냐면 네. 연동형으로 이제 정치 개혁을 해야 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 대표의 고충을 들어보니 네. 이해가 되더라. 일당을 주면 안 된다 이거죠. 네, 네, 그러면서 첫 단추가 잘못 꿰졌다. 400석으로 가면서 갔어야 되는데 네. 예? 이렇게 해서 어설픈 준연동형이 됐는데 이거 정면 돌파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지금 시민사회에서 연동형 주장하는 분들하고 좀 결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문제는 뭐 저희가 뭐 거의 날마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팔로우하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현안 좀 여쭤볼게요. 뭐 김건희 특검법이야 뭐 제론의 여지가 없으니까 굳이 혹 하시고 꼭 하나는 네, 얘기하고 네. 싶어요. 네. 우리가 자본시장, 자본주의 경제를 하잖아요. 네, 시장 경제. 네. 하는데
기본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은 뭐냐? 미국에서는 징역 100년입니다. 150년입니다. 네. 매도픈가 무슨 뭐 사건 있었잖아요. 네. 징역 150년. 네. 그러니까 주가를 조작해서 자본시장 질서, 기본 질서를 교란한다. 네. 이거는 최대 형벌로 다스리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형법에 뭐 징역 3년, 5년 뭐 미지근한데요. 네. 근데 지금 그 공범이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네. 그 무슨 저 통정 매매라고 네, 합니까? 통정 매매. 그거 주고받은 180건 중에 네. 지금 한 절반 가까이가 48번인가를 자기가 직접 거론. 30%인가가 김건희 예. 여사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거 특검 안 하면 뭘 특검합니까? 그리고 이거 주가 조작 범죄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건 근절해야 한다고 해야 되는 건데 가족도 예외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 마땅한 거죠. 네. 근데 거부권 행사는 이걸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고 특히 한동훈 뭐 비대위원장이 뭐 악법 어쩌고 그런 것은 이거는 지금 결국 윤석열의 세계관이나 그 시장관이나 정의관이나 똑같은 거죠. 내 편은 예외고 상대방은 엄벌이고 그건 뭐 옛날 군사 독재 시절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토록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내로남불을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내로남불이란 말로도 이제 너무 약하다. 안 되죠. 내로남불이 아니라 이거는 이건 뭐라고 할까요? 정말 말로는 법치주의라고 말하는데 이분들은 그 법치라는 거는 자신들의 권력 행사를 위해서 쓰는 도구 개념이지 수단 개념이지 정말로 보편적인 일반 원리로서의 법치를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홍일 전 국민권익위원장,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일단 좀 이분이 과거에 BBK 검사였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훈장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러저러한 논란이 있는 분인데, 이 정부에선 처음으로 정부 기관장이 막 겸직하는 사태도 있고 했어요. 권익위원장 하다가 다시 모자 벗고 쓰고 갑자기 또 이렇게 방통위원장을 맡게 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어안이 벙벙한 이런 상황인데, 그때 BBK 시절이 대선 후보 시절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사건을 잘 알고 계시다고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다고 주셨습니다. 전 트라우마가 있어요. 김홍일이라는 이름 석자에 대해서. 진짜. 트라우마가 있으세요? 어떤 겁니까? 김홍일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장남인데 그러네. 저하고 친했죠. 근데 같은 이름을 가진 검사가 한 번은 나와서 이거 2007년 8월이에요. 박근혜 후보가 고발을 해서 이명박 씨가 주가 조작했다. 지금 김건희 주가 조작이나 이명박 주가 조작이나 같은 거예요. 주가 조작 혐의가 있다. BBK. 근데 이제 필사적으로 BBK는 나와 상관없다라고 이명박 씨는 빠져나가려고 한 거고 검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BBK가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제3자라 하면 이명박이에요. 여기서 제3자가 이명박. 그러니까 이명박이라고 적시했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제3자라고 검찰식 정치적 용어를 이제 두루뭉술하게 표현했는데 자기들은 알면서 한꺼풀 안 베낀 거죠. 그래서 제3자가 누구냐 누구 거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넉 달 뒤에 12월 달에 김홍일 검사가 또 나와가지고 BBK는 이명박과 관련이 없다. 이명박이 아니다. 맞아요. 이렇게 이제 이명박 씨한테 면죄부를 주었어요. 이명박 씨 거다라는 증거는 차고 넘쳤어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기소되는 순간 대통령 후보 자격은 박탈됩니다. 근데 그랬는데 그로부터 10년 뒤, 11년 뒤에 BBK는 이명박 거다. 그래서 징역 22년 아닙니까? 주가 조작. 다른 뭐 혐의도 있지만 그러면 이게 참 대한민국의 2007년 이후에 17년의 역사가 김홍일 검사의 손을 내서 노란한 거예요. 제3자 것이다. 이명박게 아니다. 또 이명박 거다. 징역 20년
그래 참 우리나라의 법치가 이렇게 굴러가는 거구나. 서글픔도 있고 네. 이걸 바로 세워야 한다는 그런 또 분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BBK는 누구 거냐, 예. 다스는 누구 거냐, 뭐 이게 두 가지였는데 오늘의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2018년 4월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이던 시절에 한동훈 위원장이 그때 검사 시절에 했던 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라고 그런데 해줍니다. 한동훈 검사가 만일 저 2007년에 네. 김홍일 검사의 위치였다면 과연 네. 그거를 했겠는가? 그게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2007년 12월 당시에 김홍일 똑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자금의 흐름을 면밀하게 추적하는 등 제기되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다스가 이명박 후보의 소유란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정치검사의 명언인데요. 그렇습니다. 역사에 남는 궤변이죠. 네. 결국 그렇게 해서 한국 정치를 농락한 겁니다. 한국 그분이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이 돼가지고 돼가지고. MBC KBS 종편 케이블을 다 주무르겠다는 네. 이 윤석열 정권이 도대체 제정신이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 인사청문회를 오늘 하지만 부적격 판정을 국회에서 내릴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장의 대통령이 임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뭐 인사청문회 다 부적격 내려도 그냥 다 임명장 줘버리는 이런 상황인데 어찌 보자면 검찰의 무소불위의 통치가 계속 이어지고 그렇죠. 있는데 좀 이게 브레이크가 전혀 안 걸립니다. 이게 브레이크는 결국 국회가 가진 권능을 행사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방통위원장 취임하고 이제 조치를 취할 거잖아요. 네. 지금 뭐 방통위원 뭐 한 사람 자기 편하고 둘이 하는 건데 네. 아마 뭐 첫 번째 이제 행정 행위를 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네. 다 이게 그 상식에 반하는 일방적일 건데 네. 그 법리 위반이면 바로 이동관 탄핵하려고 했던 거 김홍일 탄핵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이동관 했듯이 똑같이 김홍일에 대해서도 탄핵을 그렇죠. 밟아야 된다. 예,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합의제 행정기관을 독임제 행정기관처럼 운영하는 것 그 자체가 범법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 너무 주저할 필요 없어요. 권한을 가지고 제대로 행사하는 걸 뭐.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조금 용기가 부족한가요? 왜 민주당이 조금 더 현장이나 아니 그냥 저희 같은 그냥 평범한 기자들이 보기에도 아니 조금 더 과감할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요. 좀 더 과감하게 현장에도 적극적으로 결합을 하고 뭐 아픈 현장 다니면서 그럼요. 연대하고 있다. 정치가 살아 있다. 보여주고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현장 잘 안 가는. 그리고 현장에 가서 들어주면 그거 자체가 그분들에게는 큰 힘이죠. 절반은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만 하더라도 그 가족분들이 염동설안에 오체 투지했습니다. 그거 없어요. 민주당 의원들 하나도. 말만 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안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된다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그 유가족들이 오체 투지하는데 없어요. 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왜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여의도에 이제 몇 년 있다 보면 되게 그런 좀 잘못된 관념에 빠지게 되는데 현장은 현장, 여의도는 여의도. 네. 그래서 이제 여의도 사람들의 문법에 익숙해지고 이제 자기들끼리의 잔치가 되는데. 현장과 결합해야죠. 그래서 저는 미움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어려운 현장에 적극적으로 결합을 하고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왜 그 사람 안 찍겠어요. 그렇죠. 찍지 말라 그래도 찍어드리죠. 제가 전에 그 한진중공업의 그 희망버스 때 그때 이제 참 실망스러운 장면 하나가 민주당 내에서 제가 말하자면 정 선배는 정동영이는 이 국회의원이 왜 그런 데 가냐 그런 얘기를 후배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민노당 가서 하지 왜 민주당에서 하냐. 누가 그런 말 했습니까?
김 아무개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 노 아무개를 포함해서 저 사람이 당을 망치고 있다라고까지 그 참 절망적이었어요. 노영민 비서실장이 갑자기 그런 의원들이 민주당이구나라는 거여서 참 절망스러웠는데요. 왜 현장과 결합하는 것이 민주당답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민주당이니까 현장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아닙니까? 그렇죠. 네.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 서민의 아픔을 가지 않으면 정치 한 10여 년 하고 대선 떨어진 뒤에 반성문 낸 게 그겁니다. 2008년 8월 8일 차로 반성문을 공개 반성문 쓴 게 정치를 10여 년 하면서 지금 느낀 게 땅에서 50cm쯤 떨어진 허공을 걸으면서 정치를 해왔구나 그걸 느낍니다. 땅에 발을 딛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그게 이제 제 반성문이었는데요. 민주당이 집권하려면 다시 수권하려면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네. 지금 언론이 많이 어렵고 기자들도 용기를 내야 돼요. 네, 정치뿐만 아니라 기자들도 용기를 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물론 전두환 시절에 기자한 것이 굉장히 부끄럽고 뭐 5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늘 그 가슴 속에 저항의 불꽃, 분노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도 그래도 정동영이가 뭔가 고민하는 것 같다는 느낌은 제가 한마디라도 행간 하나라도 뭐 전달하려고 애를 쓴 뭐 물론 지금 우리 후배들이 다 그러겠지만 근데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좀 지금은 뭐 그렇게 잡혀갈 때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때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뭐 보도하면 안 되는 거를 나이트라인인가 12시인가 11시 뉴스에 뭐 그걸 보도했던 일화 같은 얘기를 제가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 시절에 언론인들이 정말 뭐 쓰면은 잡혀가고 얻어 터지고 이러던 시절인데 그래도 한 주를 보도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현장에 선배들의 노력을 후배 기자들이 함께 좀 최소한 기레기라는 말은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후배님들 뭐 어려움이 있죠. 네. 어려움이 있겠으나 좀 뭐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 좀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좀 너무 엄혹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지금 북중러대 한미일 삼각구도가 계속 고착화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미일 삼각동맹. 일본이 왜 들어와야 되는지 알 수 없다. 일본이 이제 군사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오히려 용인하거나 길을 터주는 방식으로 가면 종국에는 육상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하는 상황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78년 전에 우리는 해방된 줄 알았는데 그날이 분단의 첫날이었거든요. 이제 22년밖에 안 남았어요. 100년이. 분단 100년이. 그러면 중국은 공산당 창당을 1949년에 하고 2049년에 중국몽 100년이 될 때 세계 최강이 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한민족으로서는 분단 100년이 됐을 때 적어도 분단 체제를 남북 연합 체제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북 연합. 이게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의 2단계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런 목표를 저는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100년 얼마 안 남았어요. 22년 남았는데요. 그때까지 남북 연합 그 전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사실은 제가 2007년에 저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2007년, 2012년 사이에 남북 연합으로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북 연합으로 핵 문제는 해결됐고요. 그 시대를 위해서 가야 하는데 윤석열이라는 변칙 정권이 등장한 거예요. 네. 박근혜, 이명박 정권과는 또 성격이 다릅니다. 박근혜 정권은 이제 역사적 퇴행이고 네. 평화의 퇴보고 한데 이거는 그 퇴행, 퇴보를 넘어서서 이거는 설명이 불가능한 돌연변이 변칙적 정권이란 말이죠. 근데 이 정권이 다시 또 정권 재창출을 도모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저지하고 다시 민주정권으로 치우기 위해서 결국 이번 총선이 갈림길이죠. 갈림길이어서 제가 합법적으로 정권 종식을 앞당기거나 아니면 강제로라도 노선 전환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노선 전환에 중요한 것이 한반도의 외교, 안보, 남북 관계의 정책을 야당 정책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예. 그분들의 정책을 윤석열 정권의 노선을 중단시키고 바꾸게 할 수는 있는 예. 거죠. 예. 방금 말씀하신 왜 일본의 자위대가 도와줘야 우리가 북한을 억제하는가? 그건 얘기가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식민지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조건 속에서 군사동맹은 불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분들은 지금 한미일 준군사동맹을 이미 만들어 놨단 말이죠. 네. 한미일 협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미일 군사동맹은 아닙니다. 한미동맹이면 되는 거고 미일동맹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남북 간의 화해협력, 교류협력 그리고 남북연합국가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 국민의 공통분모입니다. 이게 네. 비전입니다. 예, 예. 이걸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이거 누가 살려냅니까? 민주당이 살려내야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저는 22대 총선에서 과반수 그리고 대승을 크게 이긴 다음에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야당 외교를 전개해야 합니다. 야당 외교. 야당 외교를 전개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야당 특사단이 예. 예, 미국에 지금 24년 11월에 트럼프가 될지도 몰라요. 예. 그럼 민주당 공화당 양당을 상대로 예. 적어도 적어도 한반도의 문제를 이렇게 전략적 무시 방치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적극 설득하고 한국의 역할론 네. 우리가 야당이 정권 잡으면 네. 우리는 다시 남북 화해협력 교류협력으로 갈 거고 남북연합을 추구할 거다. 한반도 네. 비핵화를 추구할 거다. 네. 그리고 중국과 함께 사자회동을 추동할 거다. 당신들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나치게 이 윤석열 정권을 상대로 네. 한미일 삼각동맹 가는 거 우리는 한중 관계도 개선해야 하고 한일 네. 관계도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갖고 가려고 한다라는 야당의 입장을 분명히 전해야 미국 사람들도 그 사람들 합리적인 설명을 하면은 이해는 합니다. 이해. 네, 예. 물론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먼저지만 근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한반도 비핵화를 하기에는 그러나 포기할 수 없죠.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고 무슨 대안을 찾습니까? 북한의 핵 능력이 이미 고도화됐죠. 예.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는 훨씬 더 어려워졌고 이제 푸는 기간이 길어졌지만 예.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은 한반도 비핵화로 설정하고 예. 그래야 우리가 도덕적 우위에 서서 한반도의 평화 주도권을 행사해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북의 핵 전술핵도 탄두가 60개를 넘어갔고 그렇습니다. 예. ICBM도 완성했고 뭐 예. 하니까 이미 그렇게 됐으니까 포기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물론 협상은 핵 동결론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핵 동결. 일단은 여기서 멈춰라. 네. 라는 거에서 시작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그러나 북도 기본적으로는 1차적인 본능은 생존이고 두 번째는 번영입니다. 네. 근데 생존은 몰라도 번영으로 가기 위해서는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번영으로 갈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8년 4.27에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40분 동안 대화한 네. 거에 핵심 키워드는 뭐냐.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한 우리도 베트남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네. 그 말 지금도 저는 가슴 속에 묻혀 있지만 네. 그거 끄집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통일부 출입하고 또 통일외교 관련해서 취재하면서 들었던 이 얘기 가운데 가장 가슴 아팠던 게 30년 전에 이제 동구가 무너지고 어쨌든 냉전이 허물어지면서 어쨌든 평화무드로 막 갈 때 우리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외교를 예. 하면서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었던 반면 북한은 미국하고 일본하고 수교를 맺지 못했고 외교 우리가 관계를 방해했어요. 우리가요? 우리가 막았어요. 그러니까 단견입니다. 그때 도왔어야 합니다. 예? 그때 미국을 설득하고 일본을 설득해서 북미 수교, 북일 수교로 갔어야죠. 네.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가 북방 정책은 참 큰 업적이지만 네. 그러나 거기까지였어요. 한계가. 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소 수교, 한중 수교로 가면서 북일 예. 수교, 북미 수교까지 예. 김대중 김대중 후보가 40대 시절에 예. 4대국 보장론 예. 그 비전을 예. 결여했던 거죠. 그때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핵무기, 그러니까 93년 1차 북핵 위기가 터졌을 때부터 30년간 그냥 핵무기 개발하는 데만 모든 에너지를 여러 번 기회가 있었어요. 그걸 네.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핵심은 이제 북미 수교였고 네.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 번 기회. 불운도 겹쳤죠. 왜냐하면 2000년, 2007년, 2022년 세 번 다 이제 정권 교체인데 네. 2000년은 저쪽에서
엘고어가 떨어지고 부시가 됐죠. 저 원리주의 정권, 근본주의를 북을 사탄이라고 하는 정권이 탄생한 바람에 어그러졌고 2007년은 정동영 떨어진 것이 또 이제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이제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돌았죠. 2022년 윤석열 한국에서의 정권 교체 2번 놓친 거, 네. 미국에서 2000년 정권 교체가 또 된 거. 이런 불운이 세 차례 겹치면서 분단 78년에 이르는 거죠. 2024년 새해에는 4월에 총선이 있고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요동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뭐 총선은 노력하면 네. 여기서 이제 그 대외 정책을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민주당에 생길 거고요. 네. 그다음에 트럼프가 되는 것은 세계적으로 보면 재앙이죠. 재앙인데 한반도 문제로 좁혀서 보면 네. 지금 자나깨나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되기를 고대하죠. 트럼프도 또 나하고 김정은 사이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한반도 문제에서는 어떤 어떤 새로운 돌파구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뭐 외교 안보, 그다음에 국내 정치,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비화까지 정말 다양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마무리를 장시간, 좀 해야 되는 시간이어서요.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젊은 세대는 선진국 시민으로 태어났거든요. 우리는 후진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개발도상국을 거쳐 선진국이 됐지만 이 젊은 세대의 자부심, 자긍심, 능력 네. 이게 대한민국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한 나라. 그리고 세상의 문제 중에 해결 못할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네. 직면한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지난 100년 동안 부딪혀왔던 근본 문제,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든지 군사 독재 짓밟혔든지 네. 이런 문제에 비하면 우리가 당면한 고물가, 고금리 또는 저출생 문제 이거 다 좋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좋은 정치 세력이 필요한 거고. 네. 그래서 다시 희망 만들기는 총선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총선은 역시 좋은 사람들로 포진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멀리 계셔서 자주 보시고 싶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충분히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